956페이지 보시게면 3번 건축선이 나옵니다. 건축선은 건축 한계선의 준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민법 242조 보시게 되면 대지 소유자가 자기 땅의 건물을 축조하고자 하면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메타 0.5m 이상 띄어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땅은 대지라 표현하고 저 민법 규정에 따라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0.5m 띄우게 되면 이 부분이 건물 위치가 되게 되는데 대지와 도사의 경계선을 건축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만약 저 건축선을 침범하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면 교통에 방해될 수 있죠. 그래서 원활한 도로교통을 도모하기 위해 대지 소유자가 건축행위를 하게 되었을 때 도로 부분에는 건물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판단해 놓으셔야 됩니다. 결국 우리 주변의 도로는 사람 보행과 차량 통행이 동시에 가능한 폭 4m 이상의 도로를 말하는데 차도 그리고 인도가 건축법상 도로가 되게 됩니다. 차도만 도로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 대지와 도로 사이 경계선이 건축선인데 이러한 건축선 안쪽에 건물을 건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침범하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면 교통에 방해될 수 있죠. 그래서 건축 한계선의 준말을 법에서는 건축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건축선이 대지 안쪽에 건축선이 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 너비에 관한 규정은 1962년도에 건축법을 제정하면서 정해놨는데 저 1962년도에는 자동차가 보편화된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에 북촌 마을 같은 데 가보시게 되면 골목길이 1m, 2m 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도로 구조라고 하면 건축법이 제정되었을 때 건축법령과 다른 도로 구조이죠. 우리 기득권 보호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건축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너비 1m, 2m 도로에 집이 지어져 있는 경우라면 적법한 건물로 보호받게 됩니다. 그런데 너비 2m 도로에 접한 땅에 기존 건물 철거하고 새 건물 만들고자 하면 신축시에 건축허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 건축허가 받게 됐을 때 도로 너비가 2m 밖에 안 된다고 하면 건축허가가 안 나갑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대지 소유자가 자기 땅 일부를 도로 부지에 내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상황에 따라 달리 정하게 된다고 하면 이 대지 소유자는 자기 땅 2m 도로 부지에 내놓고 길 건너편의 대지 소유자 자기 땅 2m 도로 내놓게 된다고 하면 폭 4m 도로가 일괄적으로 확보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4m이고 여기에서는 4m라고 하면 이 도로 이상한 도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에 도로의 소요 너비가 4m 못 미치는 경우라면 이것 부담이죠. 자기 땅을 도로 부지에 내놓는 것은 부담입니다. 공평 부담 원칙에 따라 양쪽에 대지 소유자 존재한다면 각각 1m 도로 부지를 내놓게 되었을 때 폭 4m 도로가 제대로 연결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도로 소요 너비가 4m라고 하면 그 4m의 2분의 1 2m씩 확보하게 되면 현재 도로폭이 2m였을 때 양측 대지 소유자는 각각 1m씩 도로 용지를 내놓음으로써 폭 4m 도로 확보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도로가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경우, 미달하는 경우라면 공평 부담 원칙에 따라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 2분의 1 후퇴한 곳을 건축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쪽 대지 소유자는
자기 땅 1m를 도로 부지에 내놨는데 이쪽은 아직 옛날 건물 계속 유지한 상태라고 하면 3m만 도로 부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얘는 도로 예정지이죠. 도로 예정지라고 하면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대지 면적에 포함시켜야 된다, 빼버려야 된다. 대신은 도로에 붙어있는 땅을 말합니다. 예정도로는 도로 자체이기 때문에 건물 건축하는 대지 면적에서 제외시켜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예정도로 위치가 어디인지, 분명 현재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1m 후퇴하는 곳에 도로 예정선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가 그 위치인지 명확히 확인하고자 소유너비가 미달이었을 때 건축선 지정 기준을 따로 두게 되는데, 향후 이 노란 부분이 도로가 되게 된다면 건축선은 하얀 부분이 되겠습니까? 노란 부분이 되겠습니까? 노란 부분이 건축선이 돼야 되죠.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을 말했습니다. 예정도로는 대지이다, 도로이다. 도로 자체라고 하면 저 예정도로가 확보된 부분, 예정도로가 나중에 도로가 되었을 때 대지가 도로에 만나는 선은 노란선이지 하얀선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뭐란다? 건축선 지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교재 잠깐 해보시니 양가로 3번 법정 건축선이라는 말 있고 동그라미 1번, 2번을 묶어 놓습니다. 동그라미 1번과 2번 묶어 주십니다. 소유업이 미달 도로의 건축선, 도로 양쪽에 대지가 존재하는 경우 찾으셨죠? 소유업에 못 미치는 업의 도로의 경우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유업이 2분의 1, 그래서 중심선부터 소유업이 2분의 1 가로 해놓습니다.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고 2번입니다. 소유업이 미달 도로의 건축선, 도로 한쪽에 경사지 등이 존재하는 경우, 소유업에 못 미치는 업의 도로의 경우 그 도로 반대쪽에 경사지, 절벽 등을 말합니다. 하천, 철도, 선로부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경사지 등이 있는 쪽, 여기부터 가로 해놓습니다. 도로 경계선에서 소요너비까지 가려놓습니다.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그러면 다시 우리 봐주실 게 있는데요. 건축선이란 도로와 대지 경계선으로서 대지 소유자는 도로를 침범하는 건축행위 할 수 없습니다. 건축 한계선의 준말을 건축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건축선은 눈에 보인다? 눈에 안 보인다? 눈에 보입니다. 오늘 우리 학원 수업 끝나시고 밖에 나가시게 되면 저 인도와 건물 건축되어 있는 대지 사이에 길게 경계석이 설치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 경계석이 바로 건축선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도로 너비가 2m 밖에 안 된다고 하면 분명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은 존재하지만 이 2m 도로는 4m 도로로 확장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양쪽에 대지 소유자 존재한다고 하면 공평 부담 원칙에 따라 각각 대지 소유자는 얼마? 1m씩 도로 용지에 내놓으면 되지만 한쪽이 공원, 철도 부지라고 하면 기찻길을 옮기면서 도로 확장하는 것은 힘들 겁니다. 경사지라고 하면 절벽을 말하는데 절벽과 벼랑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고 하시던데요. 여기에 서 있으면 얘는 절벽이 되고 여기에 서 있으면 얘는 벼랑이 된다던데요. 한 8년 전에 제 수업 들으시던 국문학과 출신께서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 경사지층이 존재한다면 그 경사지 쪽으로 도로 확장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결국 대지 소유자가 도로에 필요한 용지 모두 내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 경사지층이 있다면 경사지가 있는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소요 너비, 현재 도로 너비가 2m라고 하면 2m 외 추가적으로 2m 도로 용지를 내놔야 되죠. 여기가 건축선이 되는 겁니다. 얘는 현재
대지 안쪽에 정해진 위치로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부분, 그 부분 어디인지 제시해 줘야 되죠. 그래서 양쪽에 대지가 존재한다고 하면 도로 중심으로부터 소요롭이 2분의 1 후퇴하는 곳을 건축선이라 하지만 한쪽은 대지이고 다른 한쪽이 철도부지, 경사지라고 하면 경사지가 있는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얼마? 소요 너비 후퇴한 곳을 건축선이라 한다. 의미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선로부지, 철도부지, 경사지 이런 말 보시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경계선부터 소요너비까지를 건축선이라 하고 그릇만 없다고 하면 양쪽의 대지가 존재하는 곳으로서 중심선으로부터 2분의 1 후퇴한 곳을 건축선으로 정해 놓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동그라미에서 한번 가각전제에 대해서는 보신 거 아닙니다. 얘는 진짜 나중에 시간 많으면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학교 다니시면서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지금 계산하려면 계산할 수 있다? 없습니다. 만약 이건 필요 없습니다.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얘는 진짜 건축기사 시험에나 나올 이야기지 우리 시험 나올 이야기 아닙니다. 4번 지정건축선 예배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5번입니다.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찾으셨죠? 동그라미 1번입니다.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표 아래 부분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봐놓습니다. 대지 소유자가 건물 건축하게 되면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인 건축선 침범하는 건축행위 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그런데 도로교통에 활용되는 것은 지표면 위만 활용되지 지표 아래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가끔 지하도로를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하철 지하 역사와 건물 지하층을 연결하는 통로 보신 적 있죠? 그런데 우리 이런 말 기억나십니다. 건축을 위한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으로 구성된 것과 이러한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공작물을 건축물이라 한다. 그러면 지하철 역사와 건물 지하층을 연결하는 연결 통로는 건축물과 함께 존재하거든요. 이게 건축물 이단이다. 건축물에 딸려 있으면 건축물 자체가 됩니다. 건축물에 붙어 있으면 무조건 건축물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런 건축행위라고 하면 지표면 아래 이루어지지만 도로교통에 직접 방해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선의 수직면을 침범하는 건축행위 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 시험에 지표 하에 건축물도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야 한다. 그 말씀은 틀립니다. 지표 아래는 교통에 직접 영향받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건축행위 할 수 있다는 것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 가로 해놓습니다. 출입구 등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도로 이용하시다 보면 요즘 육교 많이 못 보시지만 저 육교 밑에 4.5m 초과하는 차량 통과 금지 그런 것 본 적 있으십니까? 현재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의 키는 2m 이내이고요. 우리 남양주에서는 2층 버스 가끔 볼 수 있던데요. 예, 맞습니다. 많은 걸로. 그러면 그 2층 버스가 높이가 4.2m 정도입니다. 그리고 가끔 소방차가 고가 사다리를 장착하고 통과하게 되면 그 높이가 4.3m 정도이거든요. 그러면 그 도로를 원활하게 소방 차량 등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육교도 4.5m 초과하는 곳에 설치돼야 되죠. 그러면 우리 여름철에 햇빛 가르기 위한 차량을 쫙 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4.5m 이하라고 하면 지나가는 보행인이나 차량에 걸릴 수 있고 교통에 방해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출입문 등이 있다고 하면 열고 닫는 구조였을 때 높이 4.5m 이내의 경우에는 건축선의 수직면을 침범하는 구조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취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4.5m는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 차량 높이를 고려한 규정으로 이해해 놓으시고
나중에 6교를 보게 되면 6교 밑에 동그란 팻말에 얼마로 적혀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 기준은 지표면 기준이 아니라 도로면 기준으로 한다. 그렇게만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한당 응시민 구조 재료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대신 나중에 포항 지진 사건 기억나신다면 내진 설계와 관련된 사항을 한번 보게 될 겁니다. 그 내진 설계에 관한 사항이 558페이지에 2번 건축물 안전 확인 중에 동그라미 2번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 찾으셨죠? 그게 박스 나와 있는 것이 여기입니다. 특히 1번과 2번이 올해 개정되었습니다. 1번, 2번 묶어만 넣었습니다. 558페이지에 1번, 2번 찾으셨죠? 청토가 2층이야. 2층 이상,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내진 설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2층 그리고 200 이상 묶어만 놓습니다. 나머지는 잘 모릅니다. 나머지는 제가 다시 한번 돌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시는가 하면 범죄 예방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올해 나올 시험거리거든요. 안 나오면 578페이지입니다. 578페이지 보십니다. 578페이지 찾으셨죠? 양월 2번 건축물의 범죄 예방 기준이라는 말 함께 보실 수 있고, 저 범죄 예방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등에 대한 범죄 예방 기준 주셨습니다. 고시할 수 있다. 그래서 공법상 각종 기준은 누가 결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장관이 기준 결정한다고 기억해 주십니다. 장관 말고 시도의사 결정한다. 그런 취지로 나오면 무조건 거버리는 겁니다. 기준은 장관이. 그러면 얘는 CCTV 등의 설치 대상 건축물 그리고 CCTV에 대한 설치 기준을 정해놓는 것을 범죄 예방 기준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이거입니다. 범죄 예방 대상 건축물과 관련되어 1.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사셨죠?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주셨습니다.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라면 CCTV 등의 설치 대상으로 기억해 주시고, 4번 문화집회시설 중에 동물원, 식물원 제외한다. 5번 교육연구시설로서 연구소, 도서관 제외한다. 확인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동물원에서 사자나 코끼리 훔쳐갈 사람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 동물원, 식물원은 문화집회시설이라 할지라도 동물원, 식물원은 범죄예방 설치기준 대상 아니라는 것 확인해 주시고, 교육연구시설과 관련되어 연구소 등에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연구 기밀이 외부에 누출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얘들은 범죄예방 기준 적용 대상 못 된다. 그렇게만 봐 놓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주실 것은 내진 설계에 관한 기준과 방금 보셨던 범죄 예방 기준만 한번 해 주십니다. 나중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출 문제 때 다시 한번 보게 될 겁니다. 한답 응시입니다. 지역지구 건축물이 있는데 잘 모릅니다. 그리고 외우라고 해도 잘 못 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지나가시면 585페이지에 건축물의 높이 제한 나옵니다. 여기 높이 제한은 아마 제가 다음번에 한번 보자고 이야기 드려야 될 겁니다. 그리고 589페이지에 건축물의 설비 있는데 설비는 아예 보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592페이지에 7장 특별 건축 구역 등이 있습니다. 이쪽도 지금은 그냥 일단은 건너가십니다. 그래서 얘는 제가 3, 4월 달에 다시 한번 돌 때 해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디 보시는가 하면 주택법을 함께 봐주십니다. 656페이지 찾으셨죠? 656페이지 찾으셨죠? 주택법을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656페이지에는 주택법에 사용되는 각종 용어 정의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다루게 됩니다. 지금은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보시는가 하면 66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666페이지를 봐주십니다.
여기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 건설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30호 30세대 이상의 단독택과 공동택 건설 절차에 관한 내용을 각각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건축법에서는 내가 살 집을 짓는 행위가 되지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주택을 건설하게 된다면 얘는 분양할 목적이죠. 그러면 분양 목적의 공동택을 건설하게 된다고 하면 쾌적한 주거 환경이 확보된 때 분양 잘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에 있어서는 주거 생활에 꼭 필요한 부대 시설로서 주차장이나 주택 단지 내 도로 등의 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되고, 입주 예정자의 후생 복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로당이나 단지 내 상가, 어린 놀이터 등을 확보한 때 쾌적한 주거 생활 가능하기 때문에 저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단지 내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 집이라면 주차장만 달랑 확보하고 말아버리는데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 등이 있다고 하면 일반 아파트 단지처럼 여러 가지 부대 복리시설이 확보된 때만 분양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주거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들을 부대시설이라 표현하고요. 주거생활에 도움되는 시설이 있다면 걔를 복리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을 건설하는 자를 사업주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저 사업체는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 승인 받은 때 주택건설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업계획 승인은 행정청이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처분해주게 되는데, 우리가 건축법에 공부하셨던 건축 허가가 있다면 걔가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건축법상 건축주를 이 법에서 뭐라 한다? 사업주체라 달리 표현하게 됩니다. 만약 법에서 다른 법률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게 되면 그 법의 존재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민법 총칙이건 물권법이건 채권법이건 같은 민법의 한 테두리에 있기 때문에 준용에 관한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왜? 같은 법이니까. 대신 건축법과 주택법이 독자적으로 존재하고자 한다면 그 인용한다, 준용한다는 말을 쓰게 된다면 그 법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준용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다른 표현을 달리 사용하게 됩니다. 건축법상 건축허가라 분류된 것을 이 법에서 뭐라 한다? 사업계획 승인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되어 30호,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과 10,0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되어 있고, 저 사업계획 승인 받고자 하는 때 주택 건설할 수 있는 땅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대지에 소유권이나 대지 사용권을 확보한 때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몇 예외에 관한 사안들을 우리가 함께 봐주시는 게 필요한데,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행정청이라 표현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를 비행정청이라 표현하는데, 이 비행정청에는 주택공사 등의 정부 투자기관과 지방공사, 그래서 남양주시에 도시개발공사 있다면 그 도시개발공사를 지방공사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대나 대우 등이 있다고 하면 걔들을 민간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여기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를 우리는 공익사업을 주로 하는 사업이라 해서 공적 사업체라 표현하고, 영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자가 있다면 걔들을 민간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 법은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편의 제공할 필요 있겠죠. 그래서 이 공공의 경우에는
돈을 예치하는 경우 없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받아 뭔가 하는 거 없습니다. 다만 예외가 몇몇 존재하는데 그 예외에 관한 사안들을 앞으로 하나 정리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은 돈 예치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러면 저 공공이 국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서 토지 수용권을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 수용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면 미리 대지 소유권을 매매 등의 방법으로 취득할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통상 민간의 경우는 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한 때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건설 사업에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지만 공공은 국민택 건설하는 경우에는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꼭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지방공사는 국민택 건설하는 때 뭐 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 만약 그런 경우라면 대지 소유권을 억지로 확보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시험에 워낙 잘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저 사업계획 승인 받은 자는 공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5년 이전만 하더라도 아파트 건설하는 건설업체 몇이 부도 파산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 부도 파산한 적이 있거든요. 풍산건설이라고 하는 곳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예, 들어본 적 없습니다. 하여튼 망한 회사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착공과 관련되어서는 저 사업계획 승인 받은 날부터 2년 내 공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2년 내 공사에 착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워낙 불투명하다 보니 건설업체에서 열심히 노비하여 사업계획 승인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놨습니다. 원래 이 착입니다. 얘는 5년 내 공사에 착수하는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는데 대통령 임기가 5년이지 않습니까? 저 5년 임기 중에는 부동산 경기를 띄우려고 하는 시도를 여러 차례 시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취임 초기 한번 띄우려 했는데 세월호 사건 때문에 그런 효과가 없었을 거예요. 최모라고 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용되었을 때 부동산 경기를 띄우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제를 풀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작년까지 올 초까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수 있었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주택 건설 경기가 워낙 호황일 때는 분양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임기를 고려하여 사업계획 승인 마련부터 몇 년? 5년 내 공사에 착수하도록 법을 정해 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주택 건설 사업이 전부 완료되게 되면 건축법에서는 사용 승인이라 표현하던 것을 이 법에서는 사용 금사라 표현하고 건축법에서는 건물 한 동의 공사가 이루어졌을 때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반면 얘는 아파트 단지에 여러 동이 존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체가 주택건설 사업을 완료하면 사용공사권자에게 사용공사 신청했을 때 15일 이내 사용공사 하여야 합니다. 저 사용공사 받은 이후 완공한 주택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절차에 관한 사안들을 먼저 살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올해 시험 나올 게 있다고 하면 다른 거 없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 리모델주택조합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지역주택조합. 이것 10개 중에 8개는 사기입니다. 요즘 기획부동산들이 할 게 없다 보니 요즘 이 주택조합 만들어가지고 사기를 열심히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시게 된다고 하면 꼭 좀 한번 세심하게, 세밀하게 따져서 투자 여부를 결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주택조합의 폐해가 워낙 많다 보니 올해 여러 가지 법령 규정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주택조합에 관한 사항들을 한번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재 잠깐 살펴주십니다. 666페이지 찾으셨죠? 1번 사업체,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사업주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양가 1번 등록사업자 찾았습니까? 동그라미 양가 1번입니다. 연간 동그라미 넣으십니다. 단독택의고는 20호, 공동택의고는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가로속에 도시형태택의고는 30세대입니다. 도시형태택 30세대 줄만 쳐놓습니다.
연간 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게 있습니다. 우리 한 3개월 뒤에 주택 공급 정책이 바뀐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실제 바뀔지 안 바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주택 공급은 선분양 후시공입니다. 여기 선분양 후시공 제도는 주택을 분양받게 되었을 때 최근 서울의 강북, 강화문이나 또는 종로 주변의 아파트를 분양하게 되면 작년 11월, 12월 달에 분양 가격이 한 8억에서 9억 정도가 30여 아파트 분양 가격이었거든요. 그러면 저 선분양 후시공하게 되면 분양 대금을 10%, 20%가 설정되었을 때 10억짜리라면 1억을 가지고 내가 당첨된 때 분양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를 1억, 2억씩 붙여 거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 아파트니 그런 피가 붙는 경우가 있고 지방 군소도시의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마이너스 피가 형성된 곳이라면 계속 가격 떨어지겠죠. 억지로 애써서 분양받으러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내가 원하는 동호회 방향으로 아파트 잡는다고 하면 그게 더 저렴하고 경제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선분양 후시공에 있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1억에 분양받고 얘를 피를 2억, 3억 얻을 수 있다고 하면 투자 작계에서 큰 이익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투기를 조장할 수 있는 원인이라 해서 선시공 후 분양제로 바뀌게 된다면 1억 가지고 종전에는 아파트에 권리를 취득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10억 다 집어넣어야만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 피를 1억 2억 받고 남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계약금 1억일 때 1억 피 받았다면 난 100% 투자 이익을 얻었지만 10억일 때 1억 얻는다고 하면 그때는 10% 투자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것들이 투기를 좀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해서 현재 제도 바꾸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 많은 분들은 땡이시죠? 땡큐이시죠? 전혀 감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선분양 후시공 제도가 있다고 하면 저 계약금과 중도금을 미리 걸고 나중에 물건 받는 형태인데 이것 선수금 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 주체 자격은 제한할 필요 있죠. 만약 제가 아파트 만들겠다고 계약금 중도금 받으면 저 중고로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체 자격은 법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체 중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는 공공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들은 등록하지 않고 마음대로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이들을 제외한 민간이라고 하면 신뢰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등록한 때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요즘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내가 만들면 대박치지 않을까 그 생각하고요.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 생각을 아예 못합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한국에 한 13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아닌 다른 외국에다가 한국의 명의 좀 빌려가지고 하나 설립하게 된다고 하면 독점으로 한번 해볼 만도 할 것 같더라고요.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사업하기 위해서는 허가, 등록, 신고제라고 하는 다양한 절차 과정을 두고 있는데 사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는 종전에 받던 제도가 아닙니다. 만약 그게 피해가 워낙 심하다고 하면 아마 강원도에 정선 그 카지노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면 특허나 허가제를 채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괜찮다 싶으면 등록제이고요. 일반 국민에 대한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하면 식당 만들겠다고 하면 그때는 그냥 신고하고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됩니다. 종전에 볼 수 있었던 예상했던 그런 사업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런 대책 없었고 신고를 하면 만들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회사는 진짜 부도났는지 아니면 고의로 부도낸 건지, 그리고 가상화폐 소유자에게 뭐 70%가 60%가 보상해 주는 걸로 대충 마무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파산에 관심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주택건설과 관련된 제도는 무엇? 등록제를 채택한다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등록해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분은 남양주에서만 아파트 만들고 말겠습니까? 부산, 광주 가서도 아파트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전국을 관할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록사업자는 연간 20호,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30세대 이상인 때 등록 대상인데, 이 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1년에 20호,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미리 뭐해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 초기는 한 7년, 10년 간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예, 전혀 관심 없으십니다. 나중에 서울의 집값이 진짜 많이 뛰면요, 그때 주거 공간을 확보할 목적으로 빌라라 불리는 다세대택을 사람들이 욕심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세대택이 진짜 어떤 때 돈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동네에 보지 못했던 다세대택을 누가 만들고 있다고 하면 그때가 시작이라 생각하시고, 주변에 주택 문제, 주택 수요를 충분히 해결할 때까지 이 빌라라는 게 계속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2016년도나 2017년도 그리고 2017년도까지 이 빌라를 만들게 된다고 하면 빌라 한 16채당 남는 돈이 2억 5천에서 3억 정도 한 건에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도 한 분이 빌라 만들겠다고 단독택 한 20필지 이상을 구입하셔서 빌라 2년 사이에 20번 만드셨거든요. 떼돈 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택 소유가 웬만큼 좀 해소되게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갑자기 분양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분양 대행업자에 맡겼는데도 분양 잘 안 된다고 하면 그때가 하향 국면이라 생각하시고, 그러한 때는 주택공사에게 통으로 매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끔 빌라 통째로 매입한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남는 게 별로 없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한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한다고 하면 아마 나중에 되면 빌라 수요가 또 급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1년에 20호를 만들게 된다고 하면 미리 등록해야 되고, 1년에 19세대 이하라고 하면 등록하지 않고 주택건설 사업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한 분이 저한테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4층짜리 빌라 만들었는데 1층은 상가로, 그리고 4층짜리 각 층에 4세대씩 빌라 만들어 분양했는데 한 번 더 빌라 만들려고 하니까 교도소에 2년 갔다 올 상황이라면서 못 만들었다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등록하지 않고 1년에 20호 2세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 하게 되면 등록제를 위반한 것으로서 처벌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 해 20호 2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하고자 한다면 미리 뭐해라? 등록하고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등록하고자 한다면 등록에 필요한 요건이 있는데, 자금과 관련된 요건으로서 법인의 경우에는 3억 이상을 확보한 때 등록할 수 있고, 개인의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이 6억 이상일 때 등록할 수 있도록 정해 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개인과 법인의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매번 시험에 나오는 것이 등록사업자의 등록 요건에 관한 사항을 시험에 자주 묻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등록한 자가 법을 위반하게 되면 등록 말소 대상이 되게 되는데, 필수적 등록 말사유로서 거대란 말을 한번 보시는 게 이쪽의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교재 잠깐 살펴주십니다.
667페이지 보시게 되면 2번 비등록사업자 찾으셨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 1, 2, 3번만 묶어놓습니다. 국가 등의 공공의 경우에는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가로 3번 등록사업자의 등록 기준과 관련되어 동그라미 2번 찾았습니다. 박스 찾으셨죠? 자본금은 3억, 개인의 경우는 자산평가액이 6억 이상일 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그것 확인해 뒀습니다.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 공부하시면서 결격사유 공부하지 않으셨습니까?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되게 되면 취소된 날부터 몇 년 이내는 다시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 3년입니다. 대한민국의 결격사유와 관련되어서는 99%가 2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고 건축사나 또는 변호사 자격증 있다고 하면 법령 위반 시에 결격사유 기간을 2년을 정해놓고 있는데 공인중개사는 많은 일반 국민을 상대하는 대국민 서비스 분야라해서 결격사유 기간을 3년으로 특이하게 길게 잡고 있습니다. 중개사 빼고는 웬만하면 몇 년이다? 2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재개발조합이나 정비사업조합 공부할 때 있거든요. 그때 결격사유 기간을 5년으로 정해놓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 결격사유 나오면 다 몇 년? 2년으로. 3년짜리와 5년짜리 있거든요. 그 3년짜리, 5년짜리에 대해서는 나중에 천천히 따로 예외적인 상황으로 한번 정리해 나가십니다. 왜 중개사법에 공인중개 자격 취소와 관련되어 자주 시험에 나오는지 취지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게만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5번 찾으셨죠? 등록 말소로 몇 년? 2년으로 돼 있는데요. 668페이지에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맨 밑이 아니라 맨 밑이 아니라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위에 세 번째 줄에 말소대로 2년 지나지 않으면 다시 등록할 수 없다. 얘도 결격사유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격사유는 웬만하면 2년짜리라고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등록사업자의 등록, 말소 등 찾으셨죠? 국토교통장은 등록사업자가 다음 갖고 하나에 해당되게 되면 등록 말소하거나 1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 명할 수 있다. 1호, 2호, 1호, 5호, 1호, 5 가로해 놓습니다. 1호 또는 5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등록 말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대한민국의 모든 공법 규정상 거짓, 부정으로 시작하게 되면 필수적 등록 말소, 필수적 자격 취소 사유입니다. 거짓으로 시작하고 취소할 수 있다, 말소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거부입니다. 거짓, 부정이라는 말 쓰게 되면 무조건 필수적 등록 말 사유로 봐놓습니다. 그리고 5번 찾으셨죠? 등록증 대여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래서 등록사업자와 관련되어 거대, 거짓, 부정한, 그리고 등록증 대여란 말 보게 되면 필수적 등록 말 사유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공동사업체 나오고 주택조합 나오는데 별표 3개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주택조합은 다음에 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이게 한 2타임 정도 걸리는데 그런데 딱 하나만 우리 봐주십시오. 676페이지 하나 봐놓습니다. 676페이지 찾았습니까? 올해 시험에 나올 겁니다. 저랑 4개 하면 제가 이길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4번 조합원 모집 신고 찾으셨죠? 이게 올해 바뀌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또는 직장주택조합과 관련된 분양 사기 워낙 많이 쳤거든요. 그걸 방지할 목적으로 조합원 모집과 관련된 절차를 새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잠깐 확인하십니다.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받거나 인가 받은 내용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원 모집하려는 자는 조합원 모집 추놓습니다.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 모집 방법으로 시 군 구청 신고하고 공개 모집 방법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재모집 시 선착순 방식 찾으셨죠?
공개 모집 이후 주었습니다. 조합원의 사망, 자격상실, 탈퇴 등으로 결혼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 재모집 동원해 놓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 방법 가로 해놓습니다.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그래 최초 조합원 모집할 때는 시군 구청장에 신고하고 공개 모집하며 재모집하는 때는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 방법으로. 그래서 조합원 모집 방법이 현재 달라졌다라는 것을 꼭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주택법은 원래 못할 상황이었는데 그냥 한번 절차만 한번 봐주시는 걸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토요일날 학교는 보강하신다면서요? 열심히 공부하시면 1차가 워낙 좋은 점수 나오시게 될 겁니다. 예, 오늘 하여튼 이렇게 하고 이거 잠깐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112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112페이지 잠깐 112페이지 잠깐 보십니다. 이번에 대해서는 아예 보실 필요 없고 이번에 대해서는 거의 보실 필요 없고 1번만 잠깐 봐주십니다. 1번 찾았습니까?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규모의 건축물을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광역시장의 허가 받아야 된다. 1번 맞다 틀리다. 맞습니다. 특별시 광역시란 장소 규모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행위라면 특광이 건축 허가권자이죠. 공장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공장은 제외시킵니다. 2번입니다. 시장 건설 21층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허가 받으려면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건축 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이에 한하여 1년 이내 범위에서 제한 기간 연장할 수 있다. 1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 제한하게 되면 최대 제한 기간은 몇 년? 3년. 답 3번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허가 받으는 자는 허가 신청서에 설계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5번입니다. 허가권자는 주택에 대한 건축 허가 받은 자가 허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 인정되는 경우 허가 취소해야 한다. 허가 취소해야 한다. 가로. 예, 그래서 틀린 정답. 예, 그래서 3번 틀린 정답. 앞서 계속 건축허가 제한 그렇게 못 쳤는데. 예, 그래서 3번 답입니다. 그리고 5번은 공장의 규모는 3이었죠. 그리고 착공 신고 전에 경매 등의 방법으로 대지 소유권 상실하고 6개월 경과된 때 착공 불가능 판단하면 건축허가 취소하여야 한다. 그래서 지금 5번 질문에서는 꼭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소하여야 한다. 그 말 나와야 됩니다. 2번과 관련된 유형은 시험에 안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잘 안 나옵니다. 일단 제껴뒀습니다. 한다는 계시면 주택법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116페이지에 사업체와 관련된 내용 잠깐 살펴주십니다. 116페이지 찾으셨죠?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건설사업 시행하고자 하는 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공무원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않습니까? 2번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지조성사업 시행하고자 하는 때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안 합니다. 3번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아야 된다. 공무원 등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항상 공법에서는 점수 나오기 위해서는 공공에 관한 개념과 민간에 관한 개념을 비교해 주셔야 됩니다. 민간은 돈 예치해야 됩니다.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됩니다. 공무원 그리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를 보면서 답이 안 나온다고 하면 주어를 꼭 봐주십시오. 그 주어가 공공인데 불구하고 어떤 의무나 부담이 주어지는 문장 형태라고 하면 그 점은 틀린 겁니다.
그렇게 잡아내시는 게 공법 문제 풀어가는 방법이 되십니다. 그래서 답을 3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자가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근로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래서 지금 고용자도 등록할 필요 없습니다. 고용자도 등록할 필요 없고 5번 국가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국가도 등록할 필요 없습니다. 답을 3번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합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건 기출문제인데 좀 많이 바뀐 상태입니다. 2번만 잠깐 보십니다.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국민들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도이사의 허가 받아야 된다. 근데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요. 조합주택 건설하게 되면 시도이사, 특별장 관리장, 도의사는 대통령 되실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바쁘시거든요.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시군구청장이 관할관청입니다. 시군구청장에게 인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시게 될 텐데 1번 틀린 정답으로 시도의사가 아니라 시군구청장에게 인가 받아야 한다. 그리고 2, 3, 4, 5 등등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법 같이 하찮은 과목은 부과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 4월 달에 아마 진도를 다 나가야 될 상황이 되실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실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